로이어르 반데르 베이더는 1399년 벨기에 남쪽의 작은 도시인 투르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명한 화가였던 로베르 캉팽의 제자로서 긴 도제 수련 기간을 마치고 1432년에 투르네의 화가 길드에 정식 등록됩니다. 투르네는 직물 제조, 종교 미술 등이 유명한 예술적인 도시였기에 화가로 활동하기에 나쁘지 않았지만 반데르 베이더는 직업적으로 더 성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도시인 브뤼셀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도시 브뤼셀에는 예술을 후원하는 큰손인 정치가들과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화가, 조각가, 금세공인, 테피스트리 직공 등 예술가와 장인들이 잠재 고객을 찾아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브뤼셀에 도착한 반데르 베이더는 은세공인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집을 구해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반데르 베이더의 나이는 35살. 이미 투르네에서의 활동으로 경험은 있었지만 새로운 도시에서 화가로서 새 출발을 하기엔 확실히 늦은 나이였죠. 그런데 브뤼셀에 도착한 바로 그 해에 공식 화가로 활동을 막 시작한 반데르 베이더에게 운이 좋게도 대형 커미션이 들어옵니다. 브뤼셀 근처의 작은 마을인 루뱅의 석궁병 길드로부터 자신들의 예배당에 걸 제단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은 겁니다. 반데르 베이더는 이 기회를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승부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도와줄 2명의 조수를 구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판은 최고급 발트의 참나무 패널을 구해 만들었습니다. 그림 속 성모 마리아의 파란 옷에는 당시 가장 고급 안료인 청금석 안료를 아낌없이 그것도 2번씩 칠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붉은색 튜닉에는 깍지벌레를 말려 추출한 케르메스 염료를 사용했는데 이것 또한 당시 최고로 값비싼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한 배경색을 위해 금박 역시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투르네에서 갈고 닦은 세밀한 묘사 능력을 모든 디테일에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컬러의 깊이감, 직물 질감의 묘사, 빛과 그림자,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표현된 독보적인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훗날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여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여왕은 석궁병 길드에게 예배당에 놓을 새 오르간을 선물하고 이 그림을 사들였습니다. 그림은 여왕의 성에 보관되었다가 곧 그녀의 조카인 펠리페 2세의 스페인 왕실 소장품에 합류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북쪽에 있는 제로니무스 입구로 입장해서 오른쪽에 있는 전시실로 들어서면 55번부터 58번까지의 방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방들에서는 프라 안젤리코, 만테냐, 안토넬로 다 메시나, 그리고 뒤러까지 초기 르네상스 화가들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도 그 방들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55번부터 58번 방의 다른 모든 그림을 압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도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이 작품 앞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마치 입체 카드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입체 카드를 열었을 때 밀도 높게 구상된 채도 높은 일러스트가 튀어나와 눈앞에 펼쳐질 때의 약간의 놀라움과 시각적인 자극이 느껴졌습니다. 그림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인물들은 그 묘사의 선명함 때문에 배경면에서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으로 이 그림은 작은 영국 무대 위에서 베테랑 배우들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실제로 이 그림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종교극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미사 중간에 진행되곤 했던 그 연극은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뜻인 타블로 비방이라고 불렸는데요. 사람들이 예수, 마리아, 요한 등으로 직접 분장을 하고 성서 속 장면을 정지된 상태로 재현해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지된 한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집약적이고 극적인 연출이 필요했죠. 반데르 베이더의 이 그림도 타블로 비방처럼 강렬한 한순간을 포착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를 지켜보는 엄청난 슬픔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반데르 베이더는 이 그림에서 이들의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워 보이는 사람, 바로 그림 왼쪽 아래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슬픔에 짓눌린 듯 쓰러져서 요한과 마리아 살로메의 부축에 겨우 기대고 있습니다. 이미 정신을 잃은 듯 눈을 감고 있고 얼굴은 창백한 회색빛입니다. 마치 죽기 직전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쓰러진 몸과 예수의 몸이 그리는 선은 거의 동일해 그림 속에서 공명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왼손과 예수의 오른손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평행하게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 듯한 성모 마리아의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반데르베이던이 의도한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자세는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등은 굽어져 있고 팔은 뒤틀린 채로 올려져 손깍지를 끼고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 몸이 꼬일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는 표현을 시각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글로바의 마리아, 마리아 살로메, 사도 요한을 포함해 그림 속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내리깔은 눈, 질끈 감은 눈들에서 진주 같은 눈물방울이 볼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압도되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각 인물이 개별적인 개성을 살려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고통이라는 정서가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합니다. 반데르베이던이 이렇게 슬픔의 감정을 관람자에게 전염이 될 것 같이 생생하게 표현한 데는 당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퍼져 있던 종교적인 사조이자 운동인 데보티오 모데르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데보티오 모데르나는 14세기 말부터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평신도 중심으로 확산된 종교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진정성 있는 내면의 믿음과 도덕적인 삶,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일상에서 깊이 묵상하고 정서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운동의 대표 인물 중 한 명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높고 청상적인 것들을 묵상할 줄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순환 속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거룩한 상처 안에서 기꺼이 머물라. 왜냐하면 예수의 상처들과 고귀한 상흔 안에 머문다면 고난 속에서도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당시 북유럽의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이 관람자를 감동시키고 죽음과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 사유하게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15, 16세기 북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고전주의와는 다른 북유럽 르네상스 사조가 독립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인간 감정에 집중하는 인문주의적 경향을 띈 것은 동일했지만 그 안에서도 도덕성과 종교성을 강조하는 엄숙하고 사실적인 화풍이 좀 더 발달하게 됩니다. 로베르 캉팽, 얀반 아이크, 반데르베이던, 한스 멤링 같은 화가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상처를 유난히 깊고 생생하게 그린 것은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서 묵상해야 한다는 데보티오 모데르나의 사조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그리스도를 애도하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연민과 고통의 감정을 갈수록 부각시킨 것은 관람자들이 그림에 몰입하여 그리스도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특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장례를 맡았다고 알려진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오른쪽에 화려한 망토를 두른 남성이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리마데 요셉이고 그림 중앙 흰 수염의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하지만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그림에서의 이 둘의 정체를 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유대인 의회 산헤드린의 의원, 그것도 고위 간부였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 의회는 예수를 위협으로 보고 결국 예수를 사형에 처한 바로 그 조직입니다.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실이 발각되면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 공공연히 예수에 대한 지지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밤에 몰래 만나거나 조심스럽게 변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예수의 장례를 주도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데 요셉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장례에 쓰기 위해 백근 30kg가 넘는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둘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의 몸에 향료를 바르고 린넨 천으로 조심스럽게 시신을 감쌌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자신이 쓰려고 팠던 바위 무덤을 내어주었고 둘은 그곳에 예수를 안치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예수의 장례 모습을 그린 다른 그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은 각각 티치아노와 티에폴로가 그린 예수의 매장 그림인데요. 이 그림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한번 찾아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모습을 그린 그림 속에서 두 사람은 화려한 옷으로 쉽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의 장례 장면인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와 가까웠던 나머지 12제자들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실제로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예수 체포 당시 그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부정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대신 연약한 여성인 마리아들이 예수의 곁을 끝까지 지켰고 비공식적 제자였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 예수의 시신을 걷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이 그림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의 말도 안 되게 세밀한 묘사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반데르베이던이 이 그림 속 옷감들, 패브릭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해냈는지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 성모 마리아 옷의 파란색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옷은 신을 향해 해방된 영혼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그려집니다. 반데르베이던이 청금석 안료로 구현한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푸른빛은 석궁병 길드의 수호성인이었던 성모 마리아를 더욱 거룩하고 중요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 성모 마리아의 파랑, 사도 요한의 빨강, 마리아 살로메의 올리브 컬러는 그림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옷들은 충분한 양감으로 주름져 접히고 그림자져 있어서 그 색이 더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색뿐만 아니라 질감, 텍스처의 세밀한 표현도 놀라웠습니다. 마리아 살로메 치마 아래쪽 문양의 벨베티한 느낌과 회색 퍼 부분의 토끼털 같은 부드러운 느낌은 생생해서 그림을 손으로 만지면 그 촉감이 느껴질 것만 같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의 화려한 금실 자수 가운에서는 카페트의 꺼끌한 질감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니고데모 옷의 퍼 부분은 사념소나 늑대털같이 거친 느낌인데 마리아 살로메 치마의 퍼와는 그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특히 가장 오른쪽 막달라 마리아의 옷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드레스의 빛바랜 카키색, 흘러내리고 있는 케이브의 보랏빛 회색의 오묘한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색들은 조개 껍질의 안쪽처럼 진주빛의 광택감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팔의 다홍색 토시는 자세히 보면 보이는 오묘한 문양으로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벨트나 신발의 금속 장식 하나하나까지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이런 질감 묘사의 극대화는 당시 플랑드르 회화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15세기 브리셀을 포함한 플랑드르의 번영한 도시에서는 은행과 산업의 발달로 물질적 안락함과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누리는 중산층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화가들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가구, 거울, 꽃병, 진주, 안락의자 같은 사물들을 정교하고 섬세한 디테일로 그려내 고객들의 고급스러운 취향과 높은 생활 수준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플랑드르에선 직물 산업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입고 있는 옷의 소재는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데르베이던을 비롯한 당시의 화가들은 인물이 입고 있는 옷의 섬세한 표현, 그러니까 천의 고급스러운 질감과 색감, 풍성하게 휘감기고 접히는 모양을 묘사하는 것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이 그림은 6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그 그림 앞에 선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 재단화를 의뢰한 루뱅의 석궁병 길드에서도 이 그림에 매우 만족했을 거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림은 당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이를 계기로 반데르베이던에게 귀족들의 의뢰가 이어졌습니다. 브뤼셀을 넘어 네덜란드 전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작품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어느새 로이어르 반데르베이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그는 곧 얀바네이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15세기 플랑드르 회화의 대표적인 거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제라드 데이비드, 한스 mem링, 알브레이트 뒤러 같은 북유럽 화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으며 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반데르베이던은 새 도시에 막 도착한 신예 화가였지만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대형 재단화의 생생한 감정과 참신한 구성을 담아내며 단번에 관람자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의 대담한 결정과 투자,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야망은 이 한 점의 그림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에게 명성과 성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플랑드르 미술의 지형도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로에어르 반데르베이던의 이 그림,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은 한 화가의 야망이 어떻게 예술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